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금융론 하고 있었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네요. 예, 지난 시간 걸 다 기억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다양한 기법이나 제도 또는 시장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파트가 금융론인데요. 자, 부동산 금융은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투자론에서 남의 돈을 융통했죠. 그래서 부채로서 자금을 융통하게 됐고 또 뭐로서 지분으로서 자금을 융통하게 됐다. 그때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 저당금융이 있고 신탁증서금융이 있다. 그거 외에도 각종 뭐 사채라든가 채권, 이 본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부채금융이고 ABS, MBS 이런 게 다 뭐다? 부채금융. 가운데 B가 들어있는 것은 담보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부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분금융은 주식이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메자닌 금융이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뭐 전환사채 이런 것이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예였다라면서 지난 시간에 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이 있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어때요? 한 문제 맞췄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틀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죠. 항상 예.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당금융 이야기를 또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저당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 담보 잡히고 자금 융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자금을 빌리는 누가 있을 거고 차입자가 있을 것이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있게 된다. 그래서 대출자는 돈을 빌리는 쪽이 아니라는 걸 항상 조심하시고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출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차입자 입장에서 주택 구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얼마나 돈을 빌려주려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최대 융자 가능 금액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융자 가능 금액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LTV하고 TTI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부동산의 가치 기준에서 론 융자액을 따지는 거고 이것은 상환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컴 소득을 기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거 따져보는 거다. 그런데 상가다 그러면 뭘 따진다 그랬어요? 여기 TTI 대신에 상가는 그 자체에서 뭐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상가에서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이 뭐였죠?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최대 융자 가능 금액 관련해서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 정도는 딱 나오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이야기 됐어요? 이제 돈 빌렸으면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일이 걱정이죠. 그 중에 이자가 얼마 내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자율과 관련해서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었다. 그때 고정금리로서 대출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고정금리로서 뭐 7% 이렇게 말한다면 이 7%라고 하는 것은 대출자 입장의 일종의 요구 수익률인 거다. 돈을 빌려준 대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그럼 요구 수익률에는 무위험률에다 위험할증률에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 들어있는 이자율을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어빙 피셔라는 학자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뭘 더한 거다?
인플레이션을 더한 건데 대출 시점에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명목이자리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 7%다 그랬을 때 이 7%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대가로서 실질이자를 4%에다가 인플레이션이 3% 예상이 되면 더해서 7%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런데 항상 요 예상은 대출 시점의 예상일 뿐이죠. 그러면 실제 대출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랬죠.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시장 이자율이 이런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대출금리보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시장에서 지금 돈 빌려주면 9%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7%밖에 못 받으니까 손해죠. 그런데 누가 유리하다?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때는 대출자가 이자율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위험에 직면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1%밖에 안 되어서 뭐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5%고 여기가 대출 이자율이 7%고 그러면 이때는 부동어 표시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대출자가 어떠하지만 유리하지만 차입자가 시장에 싼 금리로 빌려 갚아버리죠. 그걸 뭐라 불렀다? 조기 상환. 그래서 이런 조기 상환 위험이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이자 위험이 발생하고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이 생기고 그래서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런 이자율, 금리 변동 위험 부담의 비대칭성 때문에 위험을 다 대출자가 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싫어하고 뭘 좋아한다? 변동금리 좋아한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 더한 거다.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기준금리가 변한다. 이제 좀 됩니까? 가상금리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뭐라고 말을 한다? 가상금리가 변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지난번 강의를 열심히 들었잖아요. 열심히 들어서 뭐를 했어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상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변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물었을 때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가상금리가 변합니까? 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뭐가 나오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변한다가 나오긴 하지만 한 2달만 지나면 또 조용히 뭐하고 까먹고 가상금리가 변한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어때요? 들어서 알았다라고 본인은 이해했다라고 말하는데 요 이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기억이다? 단기 기억이다. 강의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강의 들으면 이제 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치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분들 있죠?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 뭐 한다? 알았다가 돼요. 맞아. 그때 그 기억이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요렇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강의 실문을 나가는 순간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샥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샥 날아가서 어떤 분은 강의 실문 안 나가도 돼요. 뒤돌아서는 순간 이렇게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용히 다 날아가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죠. 그게 본인의 장기 기억 속에는 꼭 들어있다고요. 그럼 요 장기 기억 속에는 꼭 들어있다는 말은 요게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가 뭐가 변해요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만약 답을 뭐로 했다면 가상금리가 변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요것은 본인의 장기 기억 속에 그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건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뭐 한 거라고요? 굳어진 거라고요. 굳어진 거. 그런데 강사가 뭐 했어요? 그거 아니고요. 얘가 변하는 거야 하고 막 강의를 해서 강요해가지고 뭐 했어요? 억지로 넣어놨어. 근데 억지로 넣어놔도 그거는요. 뭐 한다고요? 날라가요. 날라가고 지금은 그래도 강의실 분위기라든가 강사가 말하는 억양이라든가 액센트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좀 익숙해져서 요렇게 물어보면 언뜻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이게 변한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그냥 글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강사의 목소리가 안 들리죠? 안 들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 갖고 다 시험을 보는 거 이제. 여기 안 들리니까.
시험을 조용히 봐요. 그리고 나서는 또 조용히 틀려요. 그리고 나서는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시험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모의고사 보시죠. 우리 집에 가면 제 옷들이 장롱에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 허리가 지금 34인데요. 허리가 30일 때 샀던 옷들이 있나요? 새 옷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저 옷 보면서 언젠가는 입고 말 거야. 벌써 어언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쓰레기예요. 우리 집 그래서 장롱엔 쓰레기만 쌓여 있어요. 여러분 장롱엔 안 그렇죠? 뭐 비슷한 사람 보니까 많구만 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 쌓아놓고 부피만 차지하고 있지 쓸모도 없어 이거. 차라리 어디에 기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 말은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잖아요.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공부는 못하는 사람은요 자료를 무진장 쌓아요. 어디서 좋다는 자료 있으면 다 갖다 놔 그냥. 나중에 보면 자료만 이만큼 쌓여가지고요, 자료만 보면 전국 수석감이 돼요. 문제는요, 정리가 안 돼. 내 머릿속에 정리돼야 되는데 자료만 쌓아놓으면 정리가 되냐고요. 오히려 더 정신만 사납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딱 한다면 여러분 보는 모의고사 그것만 잘 활용해도요, 여러분은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예, 모의고사 1번, 2번, 3번 쫙 나오잖아요. 나오면요, 요거 전에 요 모의고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 총론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뭐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교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론 있죠? 총론 다음에 뭐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강론이 뭐야, 강론이? 경제론 그래야지. 누가 강론인지 몰라요? 경제론 이렇게. 그 다음 뭐요? 시장론 다음에 뭐요? 정책론. 훌륭합니다. 목차만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투자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금융론 있죠?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관리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론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모의고사 보니까 총론에서 1번, 2번, 3번이 나왔어. 그러면 요 문제에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두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문제는. 왜 동그라미를 쳐둬요? 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문제다? 총론에서 나온 문제다. 표시를 해놓으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5번, 6번, 뭐 7번 요거는 경제론에서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는? 세모하면 동그라미는 한 개고 세모는 세 개잖아요. 그 다음 두 개가 와야지.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순서대로. 그래서 요 표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아예 그냥 요 번호에다가 굵은 사인펜이나 아니면 뭐 크레파스 이런 걸로 딱딱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그럼 체크 표시되어 있는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경제론 문제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의고사 봤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1번은 우연히 맞았고 2번은 당연히 틀렸고 3번은 덩달아서 같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쭉 나중에 딱 해보니까 40문제 중에 합격은 15문제 맞은 거야. 우와, 많이 맞았다 이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15문제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비교해보니까 친구는 20개 맞았어. 한턱 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날 막걸리 한잔 마시고 뭐 그러고 어때요? 조용히 과거를 묻지 말자 이러고 어때요? 얘 조용히 뭐 해놨어요? 집에다가 잘 모셔놨어요. 뭐가 되고 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나중에 하면 모의고사만 잔뜩 쌓여 있어요. 뭐 할 거예요? 갖다 버려야지. 나중에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모의고사 보고 나서요, 몇 개 맞았다 채점하고 끝. 이거는 보나 마나예요. 왜? 말했잖아요. 다음에 보면 또 틀린다니까. 이거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왜? 틀렸다 하는 걸 아는 것도 단기 기억이에요. 에이, 틀려버렸네. 2달 지나 보세요. 뭔 일 생겨요? 틀렸다는 기억 자체를 까먹어버려요, 사람은. 그러면 또 뭐에 따라 찍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갖고 또 찍는다고. 옛날에 1번, 2번이 이게 틀렸는데 정답은 1번인데 본인 3번 찍어서 틀렸어요.
그럼 다음에 찍을 때 또 3번 찍어 이 사람은.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어떤 일이 생겨요? 지난번 모의고사 봤던 점수가 이번 달에도 어때요? 똑같이 나오거나 심지어 내려가거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라고요. 다른 자료들 막 이상한 것들 쌓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하고 요 모의고사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봐서 어때요? 경제론 문제는 이렇게 체크해놓고 시장론 문제는 그다음 뭐 해놔야 돼요? 이제 천재인데 봐 대화가 되잖아. 이런 게 세모 시장론 문제는. 그러면 요거는 정책론. 투자론은 오각형을 어떻게 그려? 별표 이렇게 그려놔야지. 오각형 그릴 줄 알아 이거? 얼마나 힘든데 이거. 그럼 여기는요. 또 육각형이란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육각형을 어떻게 그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세모 2개를 요렇게 쳐놓거나 아니면 네모에다 뭐 체크를 쳐놓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본인만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한 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어때요? 이거 다 정리를 해놓으면 뭐 이건 뭐 별표에다가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뭐 자우지간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놔요. 그래서 이건 네모 2개 해놓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놔서 얘 네모 2개 나오면 이건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번 달 모의고사 봤죠? 그러면 다음 달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달 모의고사 볼 때 또 어때요? 똑같이 해놓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총론 공부했다 그러면 과거 모의고사 봤던 걸 끄집어내서 다시 복습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게 처음 한 번 어렵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옛날에 봤던 것들이잖아요.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쓰레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된다고요. 모의고사 쌓아놓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럼 이런 것들 쭉 반복해서 보면 이쪽 파트에서는 주로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오네.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막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을 참 어느 세월에 느껴봤던가 싶죠? 여기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모의고사가 기다려지고 그러면요. 학개론이 막 즐거워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학개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고득점이 저절로 나와요. 왜? 이게 틀렸던 게 다음에는 2번 보고 3번 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놈이 요리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을 요걸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하시라. 문제는 여러분들은 성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성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에서는 다 맞아요 그래요. 뒤돌아서는 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요.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요. 앞에서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잘하고 있어요. 놈들이.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다년간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안 떨어져요? 당연하죠. 그동안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해서 그쪽 영역이 딱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챕터별로 지금 어때요? 금융론 문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융론 문제는 이게 6번째니까 뭐 네모에다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세모 2개를 해놓든지 그러면 금융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한 이제 8회 정도 쌓여봐요. 이 문제매도 금융론에서 4문제 5문제 나오면 58, 40문제예요. 40문제나 이렇게 계속해서 풀고 반복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거기다가 나중에 7, 8대 오면 문제풀이까지 또 계속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이쪽 파트는 자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까지 변동금리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 이자를 바탕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113쪽에 있는 상환 방식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상환 방식과 관련해서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도 있고
변동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이자 상환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 중에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기 113쪽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런 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은 거기 있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요 세 가지를 많은 거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무슨 말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반갑다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있나요? 자, 얘는 반갑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계속해서 빌린 돈에다 뭐만 곱하면 저당 상수만 곱하면 갚아야 될 뭐가 나온다?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나갔네요. 빌린 돈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1억을 빌리면서 이자 10% 주기로 하고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이러면서 빌렸다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저당 상수가 얼마였어요? 이런 거까지 떠올려야 돼. 0.1627 이렇게 나갔다는 거. 그래서 0.16이란 말 이제 알죠? 여기가 1원이라면 1 곱하기 네모는 네모니까 1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갚아야 하는 뭐의 크기?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저당 상수다. 그러면 0.16이니까 1억이면 얼마다? 1,600만 원씩이 되겠다. 그런데 1,600만 원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고 이자도 있고 원금 상환액도 있겠죠? 그러면 이자다 그랬을 때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는 뭐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1차 년도는 잔금이 얼마죠? 1억 전체고 이자리 10%니까 이자가 얼마? 1,000만 원이고 원금이 얼마다? 600만 원이고 2차 년도는 600 갚았죠? 그래서 9,400만 원이 잔금이고 그게 10%니까 940만 원이 이자고 여기가 660만 원이 뭐가 되겠다? 원금 상환분이 되겠다. 이해되셨죠? 예. 요런 식으로 쭉 간다. 그래서 이걸 나타낸 표가 뭐다? 상환 조견표인데 여기에서 1,600만 원, 즉 원금과 이자, 지불액이 1,600만 원으로 균등한 건 똑같지만 여기 이자는 1,000만 원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1,000만 원부터 시작했지만 잔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금은 600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어때요? 커져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되고 두 개 합해서 1,600 되는 건 똑같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었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우리가 투자론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도 있었나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말 그대로네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나눠 갚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억을 빌리면서 이자 10% 주기로 하고 요렇게 자 10년 동안 나눠 갚을게요. 그러면 매년에 원금 상환액이 나오겠죠?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상환액은 1억 융자 원금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융자 원금을 상환 기간 또는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상환 기간인데 연이면 10으로 나눠야 되고 월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이건 년으로 따졌으니까 10년으로 나누면 1억을 이렇게 나누면 1,000만 원씩이 될 거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몇 번 갚으면 10번 갚으면 빌린 돈 얼마? 1억을 다 갚는 것이 되는 거다. 다만 여기 이자도 내야 되겠죠? 그때 이자는 뭐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뭘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하는 거니까 1차 년도는 잔금이 1억이겠죠? 1억에 10%니까 얼마? 1,000만 원. 2차 년도는 1,000 갚았죠? 그러니까 9천만 원 되겠죠, 잔금이? 그래서 9천만 원에 10%니까 얼마? 900만 원. 자, 그 다음에는 800만 원 쭉 가겠죠? 맨 마지막에는 14년도 가면 이제 1,000만 원 남았으니까 1,000만 원에 10% 해가지고 얼마? 100만 원. 자,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죠? 원리금인진 저도 알아요. 자, 저당 지불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 기억납니까?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얼마? 2,000만 원부터 1,900, 1,800장 내려가죠? 예.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얼마까지? 1,100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래프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그래프였죠? 여기에서
자, 원금과 이자 이것이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 그랬죠. 저당 지불액과 관련해서 원리금 균등은 보시다시피 1,600만 원 이렇게 똑같다 그랬죠. 물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뭐요? 원금은 처음에는 적다가 뒤로 갈수록 이자가 커지고 있는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어때요? 크기가 똑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은 여기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싹 내려오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어떻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죠? 체감식이다.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네요. 그럼 체감식이 있으면 반대가 되는 체증식도 있겠죠. 자, 체증식도 있다. 다른 말로 점증상환이다. 자, 이렇게 되면 요 경우는 요 갚는 돈이 월부금인데 요 월부금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못 갚은 이자만큼이 잔금에 가서 쌓이게 된다. 그래서 원금보다 오히려 어떤 게 더 클 수 있다? 잔금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부의 상환. 그래서 체증식 같은 경우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잔금을 나타내 보면, 자, 잔금을 나타내 보면 1억이다 그랬을 때 1억에서부터 원금 균등은 어떻게 내려가죠? 1,000만 원씩 계속 갚았으니까 1년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1년 지났다 그러면 잔금이 9천만 원이 돼 있겠죠? 2년 지나면요.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금 뭐다? 여기에 써 있는 어떤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생겼어요? 1년 지났어요? 그럼 잔금이 얼마예요? 저기에서 1년 지나면 원금 600 갚았잖아요. 그럼 600 갚았으니까 9,400만 원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9,400이니까 위에 있죠, 이거보다. 그 다음에 2년 지나면요. 1,26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8,740만 원.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니까 요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10년 지났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다 갚았다. 이런 걸 완전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원리금 균등 이야기네요. 그런데 체증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기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잔금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 그랬죠. 더 위로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체증식이다. 자, 그래서 잔금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렇게 요 두 가지 그림 정도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총 상환액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총 상환액의 크기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총 상환액의 크기는 세 가지 모두 원금 1억 갚는다는 건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요? 이자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상환액의 크기가 가장 큰 건 체증식입니다. 왜? 이자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요? 잔금에 대해서. 잔금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체증식. 그 다음이 뭐가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기 DTI가 가장 큰 거 이래 물었어요. 초기 DTI 가장 큰 거 뭐죠? 요 DTI가 뭐였어요? Debt to Income이잖아요. 그러니까 DTI라고 하는 것은 인컴 소득에서 소득분의 Debt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럼 소득분의 원가 이자니까 요 원금과 이자가 초기에 가장 큰 게 뭐냐고요? 요 놈이잖아요. 원금 균등이 가장 크죠? 그럼 초기 DTI가 가장 큰 거 이래 물어보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뭐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뭐요? 체증식,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시에 중도 상환한다 했을 때 상환 시에 LTV 크기는 이래 물어보면요. 중도 상환 시 LTV 크기는 LTV가 뭐였어요? 론 투 밸류잖아요. 밸류는 부동산의 가치죠. 가치 중에서 론이 융자액이잖아요. 융자액인데 중도니까 그중 빌린 돈 중에 갚은 게 있고 남은 잔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 잔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도 상환한다 했을 때 밸류 가치는 같을 거고 잔금액의 크기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가장 큰 게 뭐요? 체증식. 그러니까 LTV는 체증식이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이 원금 균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 초기 부담이 가장 큰 거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원검균등이 가장 크겠죠? 부담이 가장 작은 거 그러면 체증식이 될 거고 또 원검 횟수 위험이 가장 큰 건요. 원검 횟수 위험이 가장 큰 건 체증식입니다. 가장 작은 건 원검균등인 거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그 안에서 요 그림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에서 1회차 이자가 더 큰 건 어떤 거예요? 1회차 이자를 물었죠. 같잖아요. 1,000만 원 뭐가 같으니까? 잔금이 같으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큰 건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게 113쪽 내용이네요. 거기 상환 방식 보시면 원리금 균등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채무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상환액이다. 즉 빌린 돈에다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기 상환하는 돈이 나오죠.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매기 상환하는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또는 뭐라고 쓴다? 원금과 이자가 어떻다? 일정.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초기에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원금이 비중이 작고 이자 비중이 크죠.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이자가 작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원금 상환액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시기는요. 상환 기간에 어느 정도가 지나야 된다? 3분의 2. 그래서 초기에 이자를 많이 갚았기 때문에 원금의 한 반 정도 갚으려면 기간에 3분의 2 정도는 지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고 장기 계획 세우기 쉬우나 체증식보다는 초기 부담이 크다. 그렇죠? 뭐보다는 작지만 원금 균등보다는 작지만 그 밑에 써놨죠. 예, 그런 거 읽어보시고 원금 균등은 초기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크다. 매기간 균등한 원금과 불균등한 이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고 이자는 달라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줄어든다? 잔금이 줄어든다. 잔금이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당 지불액이 감소한다. 저당 지불액은 원가 이자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뒤로 갈수록 저당 지불액이 감소하는 거죠. 대출자 원금 횟수 위험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균등보다 적다. 그래서 원금 횟수 위험이 가장 적은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이다. 그런 말입니다. 상환기간에 반이 지났다. 그럼 원금의 반 갚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1,000만 원씩 딱딱 갚았으니까. 자, 체증식은 초기 상환 금액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장래 소득 증대가 확실시 예상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적게 내다가 소득 증대가 확실하니까 뒤로 갈수록 많이 갚아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다. 왜 높겠어요? 아까 원금 횟수 위험이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크잖아요. 위험이 크니까 위험하면 이자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 이렇게 위험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그 다음에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횟수가 늦어지고요. 차입자의 소득 증가율이 상환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소득도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소득 증가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많은 거 비교하는 것을 잘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요번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자,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 26번에서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뭐 틀린 거 찾으라 이 소리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1번에서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금의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아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빌린 돈에다 뭘 곱해서 저당 상수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감채 개수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1번부터 틀려버렸네요. 그럼 1번하고 찍고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무슨 재수요. 1번하고 찍고 넘어가는 걸 우린 용기라고 한다. 모의고사 보면서 1번 확실하게 틀렸네 하고 어때요?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1번하고 확실하게 못 찍고 넘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야 되죠?
다 읽다가 생각하면 1번을 또 까먹었죠? 그러니까 또 1번 또 읽어야 되죠? 이러다 보면 뭔 일이 생겨요? 나 시간이 잔뜩 가서 나중에 민법은 다 찍고 온다.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번 하고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1번하고 찍고 넘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넘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고 천천히 다 풀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문 읽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 할 때 1번하고 빨리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 안에 80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번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이렇게 써놨네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원금 균등은 원금은 똑같죠? 뭐가 줄어들어요? 이자가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 맞죠? 3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 이전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맞나요? 예, 만기 일시 상환하니까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갚는 거지 뭐. 4번 최정식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뭐 하는 거다? 늘리는 상환 방식이다. 맞죠? 예. 자,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매기 원금 상환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뭐 한다? 늘어난다. 이자 비중은 줄고 원금 상환의 비중은 늘어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저당을 많은 방법 중에 상환하는 방법까지 3문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도 다른 저당들도 있나요? 113쪽에 맨 밑에 무슨 저당도 있어요? 계단식 상환 방법도 있네요. 어떻게 갚아 나가는 거요? 계단식으로. 훌륭합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걸. 그럼 계단식으로 갚아 나간다는 말은 여기서 요렇게 갚아 나간다는 거요. 그게 계단이잖아요. 처음에는 원리금 균등보다 적게, 뒤로 가면 원리금 균등보다 많이. 뭐하고 뭘 합한 거예요? 원리금 균등과 최정식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계단식은 원리금 균등과 최정식에 혼합한 건데요. 초기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거나 후기는 커진다. 왜 이런 거 만들어요? 초기 부담을 줄여보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뒤로 넘겨서 또 무슨 저당도 있어요? 풍선 저당.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자, 10년이 지났어요. 저기 있던 세 가지 방식은 제가 완전 상환 저당이다. 그래서 10년 지나면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10년이 지나도 지금 뭐요? 풍선은 뒤로 갈수록 빵빵이잖아요. 빵빵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요? 안 갚아서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때 왜 안 갚았는데요? 요 10년 동안 부분만 갚았거나 또는요 이자만 냈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 이자만 냈거나 그러니까 만기에 일시불로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거. 그런 걸 무슨 저당이라 그래요? 풍선 저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풍선 저당 보세요. 만기 일에 남아있는 저당 잔액의 일부나 전부를 뭘 해야 된다?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는 부분 상환 저당이나 전혀 상환하지 않는 비상환 저당, 즉 원금 안 갚은 거 이런 건 다 뭐의 일종이다? 풍선 저당의 일종이다. 그럼 이런 거 왜 만들겠어요? 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부담을 좀 뭐하기 위해서? 줄여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매기간 원금과 이자 지급액은 고정이자율 방식의 원리금 균등보다 어떻다? 적은 편이다. 10년 동안 갚는 금액은 적겠지. 왜 부분만 갚거나 이자만 냈으니까. 그런데 만기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니까 요 만기 갚아야 되니까 생각하면 더 커지는 거죠. 다만 요 기간 동안 상환하는 돈을 좀 어때요? 적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무슨 저당이 보여? 지분 참여 저당. 자,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이자 남들은 저기 7% 내는데요. 선생님한테는요 1%의 대출을 해주겠대요. 와, 이자율을 1%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뭐라 그런 거요? 잠깐만 그러더니 아저씨가 산 게 지금 뭐다? 주택이지 않냐? 주택은 나중에 팔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
같이 올라가면 우리 은행에서 어때요? 요거 좀 가져갈게요. 대신에 이자 적게 받는 대신에. 또 아저씨가 산 게 상가다 그러면요. 상가다 그러면 상가는 뭐가 생겨요? 수익이 생기나요? 우리 가유순전을 배웠죠? 가능조소 이런 수익이 생겨요. 그럼 수익 중에 우리 은행에서 어때요? 좀 가져갈게. 그럴 수 있나요?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죠? 지분에 참여해서 요거는 자본이 더 가져가는 거고 요거는 소득이 더 운영을 통해 나오는 거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지분에 참여하겠다 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걸 또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분 참여 저당은 거기 두 가지, 이건 채권형하고 지분형의 뭐죠? 혼합형이잖아요. 요 이자 받아가는 건 채권이죠. 그 다음에 요거 지분에 참여하는 건 지분형이죠. 혼합형이다.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이란 말 보이죠? 그건 대상 부동산의 가능조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추가이자로 가져가겠다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상가 이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조소득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분할 증분저당은요. 증가분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같이 증가분의 일부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거는 곧 어디에 쓰는 거요? 주택 이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다 지분에 참여하는 저당이에요. 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저당이 있네. 이자가 0%. 와.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대출 시 저당 액수를 할인해서 적게 대출받는 조건으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라. 뭔 소리죠? 이게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선이자 200만 원 떼고 800만 원만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 갚아라? 이게 1,0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갚는 건데 계약서엔 그렇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무이자 저당이야. 선이자 저당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아름다운 이름에 속지 말라 하는 걸 지금 또 알려주고 있죠. 특히 감미로운 말에는 항상 어때요? 속으면 안 돼요. 여성분들 감미로운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있죠? 없어요? 좋았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자, 그 밑에 가변이자율 저당 있나요? 예. 가변이자율 저당, 조정이자율 저당, 재협정률 이자율 저당 요거는 변동금리 이야기입니다. 다 변동금리. 그럼 변동금리일 때 금리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변이자율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대출 기간 중 인플레이션 감응 지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켜 인플레이엄을 차입자에 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인플레이션 감응 지수라고 하는 게 CD라든가 코픽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변하면 금리를 뭐해서 바꿔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뭐 하겠다? 전가시키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가변이자율 저당이에요. 그런데 이자율 변화하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면 조정에서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왜 이게 변동금리라 그래가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계속 바뀌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한도라든가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자율 저당은 지수가 가변이자율 저당이 그것보다 다양하다. 그래서 가변이나 조정이나 학자들 구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있어가지고 그 지수에 따라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조정이자율은 가변이자율 저당보다 지수가 다양하대요. 그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금리를 바꿀 수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왜?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해서 금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출자에게 좀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자, 근데 가변이나 조정은 뭐 지수가 있어가지고 그 지수가 바뀌면 금리 바꾸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재협정 이자율 저당은요, 사전 합의에 의한 지수에 의해서 이자를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마다 다시 뭐 하자? 재협상해서 이자를 바꾸자.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났다 이거예요.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협상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재협정 이자리죠. 그런데 재협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그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차입자가 유리해지고. 자, 이자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이자는 잔금에다 뭘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기억납니까? 변동금리는 뭘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자율을 뭐 변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더 받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 이자율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잔금을 올려도 이자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요거 올리나 이거냐 자우자 은행은 요것만 더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때 잔금을 조정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만큼 뭘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아니라 잔금을 조정해서 이자 더 받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 썼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자율을 변화시킨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저당 잔금을 조정해서 이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잔금을 올려서 이자 더 받겠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요. 갖고 잔금이 9,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10%만큼 올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 1.1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얼마예요?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걸 금방 계산하시네요. 예. 1억 450만 원 됐죠? 요게 명목상의 잔금입니다. 뭐보다 커졌어요? 원금보다 커졌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와, 여기 안 써놨으면 강의 안 했다고 할 뻔했네. 원금보다 잔금이 더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예상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잔금이 원금보다 커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상환이 돼요? 부예상환. 그래서 명목상의 융자 잔금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부예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요 이자율은 아까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있었죠?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 인플레이션 더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인플레이션 더해서 이자 더 받고 잔금 더 받고 이러면 더블로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에 실질 이자율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게 뭐다?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고 하는 거다. 자, 맨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보충학습에 포괄 저당, 매수금 저당 이런 말 나오나요? 자, 포괄 저당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 포괄 저당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자, 1억 대출 받았을 때 3% 대출 금리로 대출 받았어요. 이자 얼마 갖다 주면 돼요? 300만 원. 맞나요? 연 300만 원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담보부동산에 어때요? 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 융자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융자 더 받으러 갔어요. 자, 추가 융자 더 받아서 1억 더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어때? 여기 앞에 선순위고 이게 뭐요? 후순위고. 그랬더니 요건 제1금융권에서 지급하고 요거는요. 이제 제2금융권에서 후순위 대출해 준다네요. 근데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자를 얘보다 저축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셨나요? 높게 책정해서 6%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갖다 줘야 돼요? 6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자가 부담스럽죠? 이자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담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포괄해서 하나의 저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저당? 포괄 저당. 그럼 포괄 저당은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 자, 포괄 저당. 주저당과 종저당을 묶고 하나의 저당을 만드는 거다. 앞에 있는 게 주저당이겠죠? 뒤에 있는 게 종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주저당 설정 후에 크게 상승하거나 차입자가 기존 저당을 상환해서 지분이 상승할 때 성립하는데요. 포괄 저당의 법률적 채권 순위는 주저당과 동등한 순위를 갖는다. 그 말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저당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채권 순위가 뭐와 같다고요? 주저당과 동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요 주저당을 포함해서 법률적인 측면의 채권 변제 순위가 주저당과 같으니까 은행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해졌죠. 안전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뭐 할 수 있다? 낮추어 줄 수 있다. 그럼 요 2억 전체에 대해서 4%로 빌려줄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포괄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예요? 800만 원이잖아요. 900만 원보다 적게 낼 수 있죠. 또 은행도 요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해졌으니까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게 뭐다? 포괄 저당입니다. 자, 매수금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리나라에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제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현재의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할 미래의 주택 있나요?
미래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 매수금 저당이라 한다. 그냥 개념 정도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15쪽 2차 저당시장 어디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이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 1차죠. 1차 저당시장이 끝났어요. 근데 1차 저당시장의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점은 목돈 나가죠? 갚을 때는 차입자가 목돈 빌려서 집 사고 20년 동안 뭐 가지고 나의 인컴 소득 월급 받아 가지고 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갚을 때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방 돈 똑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걸 뭐라 부르죠? (115쪽) 보세요. 2번 필요성 2차 저당 시장 필요성에 뭐라고 써놨어요?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나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 돈 떨어지면 여보 돈 없어 이러지 말고 유동성 위험에 우리 집이 직면해서 이렇게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어때요? 익숙해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슨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무슨 유동성 위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졸음의 위험에 직면해 있죠. 자, 그래서 쉬어야 되죠. 예. 자,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예.